계속해서 진도하겠습니다. 466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한번 각각 요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 충족이 된다고요, 여러분? 세 가지. 첫째, 누가? 1세대가. 둘째, 국내에 몇 주택을?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셋째, 그리고 그 주택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어느 날 현재? 양돌 현재입니다, 여러분. 양돌 현재. 이 조건을 모두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충족하여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다만 이번 개정된 것이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되지만 어디 있다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일 때는 그때는 2년 이상 보유 앤드는 물론이고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앤드 몇 년 이상을 2년 이상을 거주하고 양도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가장 여러분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때 여러분, 첫째, 이 각각의 요건 세 가지가 있는데 주의할 사항은 여러분, 각각의 요건에는 무슨 규정이 있냐면 여러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다. 특히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자, 올해는 뭐 원칙도 중요하지만 역시 항상 역대적으로 가장 시험에 나온 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무슨 주택예외와 1주택의 예외 규정과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의 예외 규정.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각각의 조건에는 예외 규정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기본서에는 지금 요 예외 규정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자, 요거 한번 좀 정리합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뭐 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랬어. 그런데 이때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분명히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하겠다.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요건을 충족해도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게 첫 번째가 바로 어떤 경우냐?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랬죠, 여러분? 제가? 미등기 양도.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양도세에서 가장 전형적인 투기행위로 보는,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미등기 양도입니다. 미등기 양도. 그래서 자기 명의로 뭘 안 하고, 여러분?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거죠. 취득 등기를 안 하는 거라서 못 하는 거라서, 여러분? 안 하는 거라서. 안 하는 거라는 것은 등기부가 있는데 없는데, 있는데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양도를 가.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등기부상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사항은 등기부가 없어서 취득 등기를 못하는 건 미등기 양도가 아닙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양도차익 전액과세입니다. 두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신고했다. 소위 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신고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다운 또는 업,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말하시면 돼요. 무슨 계약서 썼다, 여러분? 이중 계약서 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 우리 세법에서 무슨 계약서 쓰면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관련된 대표적인 부정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중 계약서입니다. 이중 계약서. 소위 말하는 뭘 썼다, 여러분?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 썼다. 그럼 우리 세법상 무슨 행위를 본다, 여러분? 부정한 방법을 저질러서 허위 신고를 봅니다.
얘는 세법을 잘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얘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뭘 썼다는 얘기 여러분? 이중계약서 썼다 그 얘기입니다. 뭐 생각하라고 여러분? 업 또는 뭐 여러분? 다운 계약서 씁니다. 그럼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 고가주택. 무슨 주택이요? 고가주택. 요 개념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이거 모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뭐를 말하냐? 정확한 정의를. 이제 기본서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첫째. 어느 당시. 양도 당시. 그래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양도 시점을 따집니다. 왜? 양도소득세는 어느 시점 기준이니까? 양도 시점 기준이니까 당연히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묻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주택가 그 부속 토지의 주택가 부속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따져서 그 주택가 부속 토지 실지 거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이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고가주택이랍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어느 시점 기준 여러분? 양도 시점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택가 부속 토지의 자 무슨 가액 기준이죠 여러분? 실지 거래가입니다. 그 다음에 실지 거래가 합계액이 얼마? 9억 원을 자 여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억 원 초과입니다. 초과. 그럼 여러분 제가 예누리 없이 딱 9억 원이 양도했어요. 얼마 양도했다고요? 9억. 그럼 저는 일반 주택이에요? 고가 주택이에요? 일반 주택이야. 9억 원을 뭐 할 때만? 초과할 때. 요걸 제가 세법에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 문턱 효과랍니다. 문턱 효과. 문지방 아시죠? 문턱 효과라고 그래. 일정한 선을 뭐 했을 때? 넘었을 때 법률에서 우리 세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걸 바로 뭐라냐면 문턱 효과. 문턱 효과. 그러니까 9억 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턱 효과를 예를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어떤 젊은 청춘 남녀가 뭐 불가피하게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불상사인지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보내게 됐어. 생각해봐. 미모 여성과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돼 있어. 자, 이때 이 미모의 여성이 같이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합니다. 오빠가 여기 틀어놓여 있고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미모 여성이 뭘 할까? 여기다가 노란 선을 그어요. 그래서 오빠 이 선을 넘어오면 안 돼요. 이 선을 넘어오는 순간 오빠는 짐승. 이런 경험 있을까? 있었죠, 없었죠? 아직 없었어? 좋겠어. 희망도 있어갖고. 나는 없어. 자, 요 선을 넘어오면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뭐가 돼? 짐승. 이때 선을 넘어와서 짐승이 되는 효과. 이걸 우리 세법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문턱 효과. 문턱 효과. 근데 우리 오빠는 어떤 오빠냐? 교회 오빠야. 그래서 교회 오빠 되면 선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죠. 이때 날이 밝아서 이 여성이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짐승만도 못한 놈. 자기는 짐승이 될까? 짐승보다 못한 놈이 될까? 못한 놈이 될 거야? 짐승보다 못한 놈. 요걸 선을 넘어왔을 때 짐승이 되는 효과를 뭐라 한다 여러분? 문턱 효과. 자, 다시 한번요. 9억 원이라는 선을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반드시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문턱했더니 이거는 기억이 안 나고 이것만 기억나. 이런 씨. 환장을 해요. 그래서 고가주택이면 얘는 일반 서민들의 주택을 보는가 안 보는가? 안 보는 거야. 자, 여러분. 그럼 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주는 걸까요?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 그러니까, 자, 제가 결혼했을 때, 자, 전세를 시작합니다. 전세 살다가 열심히 일해갖고 드디어 방 2칸짜리 하나 샀어. 아, 정말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방 2칸짜리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무주택의 서름을 극복하고 드디어 4명이나 이제 뭐 있다? 주택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만족을 하지 않고 또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팔고 어디로 가느냐? 방 3개짜리로 이사 갑니다. 왜냐면 시간이 경과되면 혼인 생활의 경과로 인해서 부산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부산물이 나오면 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걸 처분하고 요걸 뭐하고? 처분하고 다시 무슨 주택을 3개짜리 주택을 취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걸 처분했으니까 뭐가 부과돼야죠, 여러분? 뭐가 부과돼야 돼?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그러면 내가 방 2칸짜리에서 방 3칸짜리에 넓혀가는 거 아니어서 취득 자금이 더 필요하겠죠. 어? 더 돈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 이걸 팔고도 또 돈이 더 필요하잖아. 왜? 3칸짜리를 이사 가니까. 이해하시나요? 근데 나는 어쨌거나 주택을 양도하면 뭐가 부되면 양도소득세가 부되면 이 취득 자금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일로 이사가 뭘까? 취득자금이 부족하게 되니까.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너희 서민들이 이렇게 주거 생활을 이렇게 넓혀가는 과정에서 뭐가 부과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 요만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방 3개짜리 넓혀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또 4개, 5개짜리 막 넘어갈 수 있잖아. 그럼 또 주택을 양도해야 되겠죠. 그럼 또 뭐가 부과돼? 양도세. 근데 내가 이게 집을 넓혀가는 거지 집을 사는 거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그래서 너가 집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입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무슨 주택입니까, 여러분?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 그러니까 이거는 서민들의 주거생활과는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이걸 모르면 게임은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상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위반되는 무슨 주택은 고가주택은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때 고가주택은 얼마 초과하는 걸 말한다, 여러분? 9억 원을 초과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자, 여러분 제가 이 소위 말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했는데요. 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뭐를 가지고 있냐?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조합 입주권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세법은 조합원 입주권의 이거를 단순한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법은 이걸 뭐로 본다?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주택으로. 뭐로 본다고요?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지금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뭐를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요것도 뭐로 보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몇 주택자로 보겠다는 얘기야? 2주택자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2주택자로.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입주권도 뭐로 취급한다, 여러분? 주택으로 본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그래서 너 2주택자로 봐서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안 해주겠다. 단 그래도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해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비과세 해주는 예외도 있다. 이게 어려워요. 시험에는 안 나와. 이건 절대. 예외적으로 뭐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비과세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거야.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기본세는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기본세는. 근데 실무 나가면 이거 중요하죠. 이런 걸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가 뭐냐면 요걸 자꾸 놓치는데요. 실무에 계신 분들 가끔가다 연락이 와갖고 이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데 뭐냐면 주택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부수 토지는 비과세 안 해줍니다. 즉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무제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에 제한을 받느냐? 기준 면적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준 면적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면적을 뭐 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왜 쓸데없이 많이 갖고 있냐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여러분?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초과하는 토지.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때 이 기준 면적이 얼마를 말하냐를 아셔야 돼요. 기준 면적은. 이때 요거는 주택 정착 면적의 주택 정착 면적이라는 것은 땅에 닿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택 정착 면적에 도시 지역 아니면 안에 소재할 때는 이때는 몇 배를 곱하냐면 5배를 곱하고요. 그 밖의 지역일 때는 몇 배를 곱하냐? 10배를 곱합니다. 여기까지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면적이고요. 요거를 뭐 하면 초과하는 그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안 해주겠다 그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요 도시 지역은 여러분이 국토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분 혹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배우셨나요? 거기 용도 지역은 몇 가지가 있죠? 국계법상 용도 지역은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 4가지지, 4가지. 그러니까 세번만 안 하는 건 아니야. 꼭 딱 집어서 세번만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냥 골고루 죽여라 이 새끼야.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공인중개사 공부는 여러분이 무슨 강요에서 고등학교처럼 뭐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선택해 와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마음은 그렇죠. 이제 그게 따라주질 못해서 그런 거지.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 요거는 국토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그 도시지역을 말하는 거지 일반 추상적인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 뭐가 나오면은 도시지역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단순한 농어촌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계법상 용도지역을 하나인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 관, 농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떻게 안 해왔나 모르겠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냥 도간, 농자. 그러니까 안 까먹더라고 평생. 그리고 이 도간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동시 지정해야 된다? 순차적 지정이 가능하다? 그만합시다. 자꾸 들어가면. 그래서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 여러분 맨 처음 공부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말하는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도시와 농어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말한다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하나인 도시지역을 말한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무슨 말이 나면 도시지역이 나면 그거는 국회법상 용도지역인 도시지역을 말하고 그 지역 안에 있다. 그럼 몇 배고 여러분? 5배. 그거를 그 밖의 지역일 때는 몇 배 여러분? 10배. 10배. 이 기준 면적, 그래서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또는 10배를 뭐 하면?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놈만이야. 그 초과분만 비과세 배제. 그 초과분만 비과세 배제. 전체가 비과세 배제가 아니라 초과분만 비과세 배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 주택이 있고요. 그 밑에 부수 토지가 있네, 여러분. 그럼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정착 면적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 몇 배, 여러분? 5배 또는 몇 배? 10배를 곱해서 여기에 기준 면적이다. 여기까지가 기준 면적이다. 그럼 여기까지 이 부속 토지에 대한 양도 차익은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비과세. 이 부분을 뭐 하면? 초과하면, 요 초과분은 비과세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를 그림은 이유는 초과분만 비과세 배제지 전체가 비과세가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5가지 정도는 무슨 요건을 충족했다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없는 경우입니다. 예, 얘가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언제든지 물어봐요. 물론 나왔을 거예요, 당연히. 심지어는 이런 거 계산 문제로도 나왔죠. 2017년도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 배제 규정에 대한 바로 양도체일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2017년도 요거 제가 1년 내내 이거 강조해서 고가주택이 나오면 꼭 떠올라야 되는 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고가주택일 때도 특징은 무슨 계산하냐? 안분 계산한다. 1년 내내 써. 이거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요. 제가 2017년도 모의고사 첫 해 때 이거 문제 만들어서 내서 문제 만들어갖고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대로. 여기다 조금 더 알파가 돼갖고 나왔는데 난리 났죠.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들 뭔 소리인지 뭐 이의제기 해달라 뭐 별소리가 다 올라오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다 맞췄어. 1년 내내 지저댔는데. 자, 요것을 좀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466조 한번 각각의 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살펴봅시다. 자, 양가로 1번 1세대 요건 찾으셔야 합니다. 1세대 요건 466조. 찾으셨어요? 세대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대의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패밀리 적어놔. 패밀리가 아니라 패밀리.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조금 편하지 않을까. 뭐 여러분 뭐 가족이라고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가족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세대라 표현합니다. 세대. 그래서 여기서 세대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 그 얘기 여러분. 자, 책 있네요. 쓸 필요 없고 여러분. 세대란 밑줄 거주자 밑줄 하나. 본인을 말하는 거 저 본인. 거주자는 누구를 말한다? 본인을 말하는 거야. 본인. 양도자 본인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and 반드시 누가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 그래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이게 여러분 세대의 최소 구성 요소입니다. 최소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되려면 본인은 물론이지만 누구도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즉 혼인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세대는 인정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세법에서 배우자의 용도는 뭐다? 세대 구성 요소에 불과한 거. 많은 기대하지 마. 많은 기대를 하다가 나중에 깨져. 기대하지 마. 당연히 거주자 본인 그리고 누구? 배우자가 있어야 돼. 배우자.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의 배우자 용도는 1세대 구성 요소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는입니다. 또는 가족입니다. 가족. 요거는 필수 조건이라면
배우자는 필수 조건이라면 가족은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더니 더 어렵다 그런 분들 계세요.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실무 나갔을 때에 가장 요 개념을 잘 파악 못하는 개념인데 이 가족은 모든 가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냐? 이 본인과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뭐를 같이 하냐? 생계 유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생계 유지. 이게 들어온다는 걸 절대 놓치지 마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일한 주소, 거소, 생계 유지. 다른 말로 말하면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다. 뭐 그렇대, 식구가.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 예, 가족. 가족은 누굴 말하는가 여러분? 본인의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일당 등을 말합니다. 하여튼 뭐를 같이 하는 사람이야? 동일한 주소, 거소로 뭐를 같이 해야 돼? 생계 유지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실무에서 이게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자, 보세요.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장인, 장모가 거주하고 있고요. 2층은 본인과 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택은 장인 어른의 소유 주택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본인 명의로 다른 주택이 하나 있고요. 지금 이거를 양도하였다 봅시다. 자, 지금 이 사람 본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처가살이 하는 겁니다. 왜? 왜 신혼인데도 처가살이 할까? 여기 자식이 있죠? 많죠? 시댁으로는 안 갑니다. 처갓집으로 갑니다. 시댁 가면 피곤해져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본인 명의로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주택이 있는데 애 때문에 일로 육아 문제 때문에 들어왔던 거야. 그래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지금 이걸 양도하는 거야. 근데 이 주택은 누구 명의로 됐다고 여러분? 장인의 명의로 돼 있어요. 자, 이거 1세대 2주택이에요? 1주택이에요? 이 사람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 명의로 지금 주택을 양도했어요. 자,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책상에 딱 앉아있는데 이분이 오셔갖고 공인중개사입니다. 요 지금 주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4명이 주택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본인 명이 아니라 요 장인 어른의 주택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있는 거야. 저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보겠죠,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이 주특기 있잖아. 1년 동안 하드 트레이닝 한 거 있잖아. 이만 말 시켜봐라. 나 대답을 안 나, 시켜. 한만 지져봐라, 내가 대답 안 해. 그럼 가겠지, 뭐, 고객이. 자, 2주택으로 판정해야 돼요? 1주택으로 판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 1주택으로 판정하냐, 2주택으로 판정하냐 기준은 뭐냐? 이걸 보고 판단해야 돼요. 뭐, 생계 유지를 달리하고 있느냐,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식구가 되냐, 별도의 세대가 되냐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무에서는 과세관청은 2주택제를 보는 경우가 강합니다. 2주택을 본다면서 비과세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나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뭘 주장해야 돼? 별도 세대인 걸 증명해야 되겠죠. 별도 세대를 증명하려면 뭐를 달려야 돼?
생계 유지를 같이 한다, 달리 한다. 달리 한다는 걸 내가 뭐 해야 돼? 입증해야 돼. 이래서 힘들어요. 실무 나가면. 입증을 못하면 관할세무는 몇 주택지를 본다고요? 2주택지를 본다고. 그러면 내가 쿨하게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양도하기 전에 분가를 했어야 되는 거죠. 분가를. 그러니까 공부상에 깔끔한 게 좋은가? 공부상에 깔끔하지 못하면 그 사실관계를 내가 뭐 해야 돼? 주장하는 자가 항상 입증해. 항상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여러분? 주장하는 자한테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높으신 분들 뭐 잘못했다. 과거에 무슨 잘못했다. 이게 나쁜 짓 했다라고 잡아드리겠다. 근데 판사는 또 뭐라 그래? 아니야! 하고 또 훌륭한 판사님이죠. 계속 내고. 그분은 왜 그런 거냐? 입증을 못했다는 얘기지. 잘못이 있다는 걸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을 못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과 법적 감정이 맞냐 말이야. 이거 문제 이게 우리 세법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 그럼 이러한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여러분? 먼저 분가하는 게 제일 좋고 공부상 깔끔하게 세대를 분가시켜놓고 양도하면 관할세무서에 시비를 걸어 안 걸어? 안 걸어. 그런데 이거를 공부상에 정리 못하고 이 상태에서 양도하면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입증해야 돼. 동일 세대다, 별도 세대다. 별도 세대임을 내가 입증해야 돼. 그래서 관할세무서 좀 설득시켜야 돼. 설득 못 시키면 어떡하는 거야? 두들겨 맞는 거야, 양도소득세, 여러분.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실무 나갔고요. 여러분 이런 수많은 고기로부터 다양한 질의를 받는데 세금 문제 질문 받는데 여러분이 이거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책상 앉아있고 PC 깔아놓고 내가 딱 앉아있는데 와서 물어보는데 이놈의 손님은 매매 물건 안 나온 놈들이 꼭 물어보는 것만 디렉게 물어봐. 지나가다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당의 세대랑선 당의 거저 본인과 누구 여러분?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 기본 개념 누가 있다 여러분? 가족. 그러니까 가족은 필수 조건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이때 동일 세대는 무조건 배우자나 직계중에서 좀비서 형제 자매를 모두 말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뭐를 갖춰야 된다 여러분? 동일한 주소 것을 뭐를 갖춰야 된다고 여러분? 생계 유지를 갖춰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근데 요게 바로 1세대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슨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외, 1세대 예외. 여기서 1세대 예외는 뭐를 말하냐? 자, 세대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배우자. 이때 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를 인정한다 여러분? 단독세대 구성을 인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단독세대. 그래서 제가 절세 기법 중에 하나로서 성인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는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라는 걸 말씀입니다. 성인 자녀가 있을 때는 성인 자녀의 명의 이 주택과 본인 명의 주택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몇 주택자 되는가? 2주택자. 그런데 요거는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우자가 원래는 뭐 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뭐 해도 없어도 뭐를 본다? 1세를 보는 예외. 그게 바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한번 잠깐 볼까요?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누가 있어야 된다? 밑줄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기용유 디귿을 말하네요 여러분. 이때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스 적으세요. 요거는 바로 1세대 예외 규정을 말합니다. 박스 앞에다 적어놔. 1세대의 예외 규정. 자, 몇 살? 30세 이상 밑줄. 그러면 30세 이상이라면은 뭐를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혼인을 하지 않았어도 단독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살이 넘었는데도 혼인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세법은 어떻게 하냐? 포기를 해. 요즘 포기 세대가 유명하죠? 아, 얘는 결혼을 포기했구나. 혼자 살 팔자인가 보다.
그래서 베리 콩글레줄레이션 혼인하지 않았어도 뭘 인정합니다? 단독세대 구성 인정해 줍니다. 괜찮아. 그래서 뭐 요즘 혼인할 필요 없어. 혼자 사는 게 나아. 뭐. 왼수 같은 인간 만나갖고 고생하느니. 저희 집은 항상 저희 집사람 볼 때마다 서로 왼수 그럽니다. 우리 볼 때마다 그래. 미쳤었어. 내가 그날 술 먹는 바람에 술만 먹지 않았어도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을 텐데. 술 먹지 마. 되돌릴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그래서 몇 살 이상 여러분 밑줄 30살. 그러면 옆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요 30세 이상의 특징은 뭐냐면 몇 살만 되기만 하면 30살만 넘으면 요걸 적어놔요 여러분. 진짜 이거 중요한 거야. 소득의 유무를 묻지 않고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적어놓으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니은 요거 베리 콩글레줄레이션이죠. 얼마나 좋을까? 배우자가 뭐 했대 여러분? 사망 또는 뭐 이혼. 그럼 1번과 2번의 차이점 뭐예요 여러분? 1번은 혼자 사는 경우고요. 2번은 얘는 아예 원래부터 없었던 거고 2번은 있었는데 어느 현재 없는가? 양들 현재 없는 거죠. 요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기억은 없었음. 니은은 있었으나 지금은 없음. 왜 없대 여러분?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적으세요. 프리한 경우. 또 정략 그걸 적지 마. 또는 제2의 인생. 그럼 이것도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걸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니은 중에서 이혼을 이용할 수 있죠. 무슨 이혼? 위장 이혼, 허위 이혼하는 거죠. 진짜입니다. 위장 이혼을 많이 이용합니다. 누가 아는 사람이 회사를 만들면서 무슨 사업을 한다면서 회사를 만들면서 이 동조자들이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사기꾼한테 걸렸어 이거. 무슨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해갖고 어디 좋지도 못한 데서 만난 두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갖고 회사를 만들어. 법인을 만든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이 사람 보고 네가 대표이사 해 그랬어. 응? 네가 대표이사. 뭐 시켜주다고 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사람을 알아보는 인간이 있구나. 나를 알아보는 인간이 나타났구나. 그래갖고 회사가 되면서 이 사람을 대표이사를 만듭니다. 얘들이. 생각을 해봐. 이게 진짜 돈 되는 사람이면 이 사람들은 얘하고 일을 같이 할까 안 할까? 여러분 생각해야 돼. 아주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단순한 거야. 진짜 돈 되는 사업이면 이 사람들이 얘하고 일을 같이 얘는 생명부지인데 어디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서 제가 특정한 장소라고 밝히면 조금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우리 나가서 사업을 하자 그랬어. 그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은 몰래 해서 대표이사를 만들었죠. 대표이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하냐?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누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여기가 문제입니다. 얘가 극구 반대하죠. 하지 마라. 왜? 대표이사를 만든다는 것은 모든 법률적 책임을 누가 진다는 얘기야? 얘가 다 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제가 근무할 때도요. 자, 법인에게 대출 나가면요. 법인명으로 대출하면은 절대 법인명으로만 대출 안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대표이사를 반드시 개인 연대 보존시킵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못 갚으면 법인이 돈을 못 갚으면 누가?
대표이사가 개인 연대보증 자격있습니다. 이거 꼭 셉니다, 은행은. 채권 보존 목적으로. 그러면 실제 돈은 누가 다 빼돌려놓고 껍데기만 해. 그래서 지금 말렸는데 또 콩깍지 씌우면 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강구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처의 명의로도 좀 상가하고 뭐 입주권하고 뭘 몇 개 갖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압류 때려버립니다. 본인 명의에도. 디귿. 요거는 여러분 한번 잠깐 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몇 프로 이상 40% 이상으로 소유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만 미성년자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가 결혼했거나 가족이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얘는 디귿이 바로 기업과 디귿이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디귿은 뭐냐면 그냥 적어놓으세요. 얘는 몇 살이냐? 30세 미만이야. 자, 우리가 몇 살 이상이면 여러분 30세 이상이면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몇 살이 안 됐어? 30세가 안 됐어. 그렇지만 뭐가 있다 여러분? 소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득.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실무 나가면 이런 거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가 있다면 경제적 소득이 그래서 세금을 내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소득이 있다면 몇 살이 안 됐어도 30살이 안 됐어도 뭐가 가능하다? 단독세대 구성이 가능하다. 그입니다. 여기서 최소 기준 중위 소득 몇 프로 이상이 된다고? 40%. 그러니까 알바 수준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직장 등을 다니면서 고정적인 소득이 있다라면은 몇 살이 안 됐어도 30살이 안 됐어도 뭐가 가능하다? 단독세대 구성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봅시다. 실무에서는 이제 이렇게 발생하겠죠. 자 28세인 남자가 있는데 대학원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가 또 결혼을 한대. 아이 스키가 혼자 살지. 결혼한다니까 또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얘한테 뭐를? 아들 명의로 주택을 증여하고 싶어. 그리고 얘가 지금 또 대학원 다니니까 주택을 하나 줬더라도 지금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아버지가 계속 데리고 살겠다는 얘기야. 뭐 한다고? 학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한테는 내가 네 남편 명의로 주택 하나 줄게. 걱정하지 말고 와. 그 다음에 아직 무슨 생이니까 대학원생이니까 돈을 못 벌고 있잖아.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좀 조만간 독립할 때까지 시집살이 하라 하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한테 주택을 줬어요. 1세대 몇 주택? 1세대 몇 주택 있자요? 부모 명의로 1주택 따로 있고 이걸 얘기 안 했구나. 본인 명의로 부모님 명의로 1주택을 있고 하나를 얘한테 증여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부모님 명의로 몇 주택? 1주택. 아들 명의로 몇 주택? 1주택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세법 몇 주택을 본다는 얘기야? 2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야. 2주택. 이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러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여러분 세법을 하나 이렇게 공부할 때 그냥 법 규정 한두 개 외워놓고 나는 안다 보다 그러지 마시고 이 세법 특히 양도세는 실무 나가는 순간 곧바르고 여러분 실무 나가는 여부에 관계없이도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본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보는 관점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여러분 그냥 낼름 주워 맞아. 그냥 무조건 법을 외우려고 그러니까 그냥 어려워지는 거지. 그럼 여러분 같으면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 상태로 양도하면 이때는 2주택지로 판정된다라서 뭐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또 양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분가했어야 되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분가했대. 어떤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그럼 1세대 각각 1세대 1주택자 인정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분가했어? 그래서 별도 세대 구성하고 별도 세대 구성했어. 자, 1세대 각자 1세대 1주택을 본다. 1세대 2주택을 판정한다. 응? 2주택자로 판정됩니다. 왜냐면 얘가 30살이 안 됐죠. 응? 30살이 안 됐기 때문에 소득 유무 묻지 않고 단독 세대 구성 인정해 안 해? 안 되죠. 근데 지금 그러면 안 됐을 때는 30살이 안 됐어도 뭐가 지웠나? 뭐가 있으면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그게 기준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 소득의 40%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다라면 단독세대 구성이 가능하지만 얘는 독립된 생계 유지를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죠.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여기서? 대학원생, 세법에서 학생 신분이 나오면 독립된 생계 유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얘가 나가면 얘 대학원생, 물론 이 사람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 근데 요거는 지금 이 처 기준이 아니라 요거 문제죠. 남자 기준이죠. 그럼 결혼했지만 얘가 분가를 해서 별도 세대했지만은 이 남자애가 명의자는 얘잖아 지금. 이 처가 아니라 얘가 30살이 안 됐잖아. 어? 결혼했고 분가를 했으면 상관이 없어. 분가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주택의 명의자가 처의 명의야? 지금 남자의 명의야? 남자 명의다고, 남자 명의. 그럼 남자 명의일 때에 단독 세대 구성이 인정하려면 별도 세대 구성했더라도 이 사람이 최소한 결혼했어도 얘가 몇 살 이상이 되거나 30살이 넘어가거나 또는 30살 안 돼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있으면은 각자 별도 세대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 사람은 결혼했어도 얘 처가 있어도 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인정해 주냐 별도 세대 인정해 주냐 인정받을 수 없죠. 이해하시세요? 그래서 혼인을 했느냐 안 해도 나중 문제지만 혼인을 하지 않았다 봅시다. 그러면 혼인 때문에 괜히 어려워진 것 같아. 그러면 혼인하지 말고 그냥 자 요걸 이렇게 합시다. 본인 명의로 이렇게 할게요. 사례 바꿀게요. 괜히 또 여러분 헷갈리니까. 주택 하나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 갖고 또 하나의 주택을 누구한테? 대학원생한테 뭐 했다 여러분? 증여했어. 그래서 혼인하지 맙시다. 이걸 하니까 괜히 여러분 또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버리고. 자, 그래서 아들 명의로 뭐를 주고 주택을 증여하고. 자, 합가하고 있다. 그럼 1세대 당연히 몇 주택자 판정되고 2주택자 판정되고. 자, 뭐 했다 이제? 분가하였다. 그럼 분가면 아들도 1세대 1주택, 부모도 1세대 1주택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단독세대 구성.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어 혼인했더니 여러분이 좀 헷갈린 것 같아서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구성합시다. 그래서 아들인 명의로 30세 미만이다 하더라도 30세 미만이다. 그러면은 뭘 했어도 분가를 했어도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됐나요? 예,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28세가 아니다. 대학원생이 아니라 뭘 다니고 있다면?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럼 이제 뭐가 발생하는 거죠? 소득. 그럼 그때는 단독세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하고 양도하는 게 유리한가? 분가. 그럼 분가하면 각자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죠. 근데 무슨 상태에서 양도하면? 합가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 각자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예외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466조 주택이 뭐냐 개념이 나왔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 작년 2017년도에 주택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하여튼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합시다. 밑줄만 하나 치세요. 주택이란
뭐 밑줄 상시 주거의 목적에 의하여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터 여기다 밑줄만 치세요. 그래서 우리 양도 소득세에서 말하는 뭐는 주택이라면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주거용인데 그 주거용을 뭘로 사용한다 여러분? 상시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상시. 다음 페이지 2번. 주택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서 판단. 밑줄 실질적인 용도. 무슨 과세 원칙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공보상 주택이나 사실상 뭐로 사용할 때 여러분? 영업용. 그럼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또 특히 오피들 중요합니다. 실무 나가면 이제 오피들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건축법에서 오피스텔을 뭘로 배우셨어요, 여러분? 건축법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응? 조금 언급됐나? 그럼 건축법에서 오피스텔은 뭐로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 안 배운 거 똑같죠? 업무 시설로 봅니다. 업무 시설로.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뭐로 안 본다고 여러분? 뭐로 안 본다고요? 주택으로 안 본다 그 얘기야. 어디서 얘기야 지금? 건축법 얘기야. 그런데 우리 세법은 그게 아니랐죠. 세법은 무슨 과세 원칙 여러분?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얘를 만약에 뭘로 사용하면 오피스텔 주거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 오피스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를 겸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뭘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뭘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주거용. 특히 뭐 요즘 역세권이라든지 인근 전철역 쪽에 나오는 오피스텔 같으면 뭐가 가능한? 주거 기능이 강화된 오피스텔이 많이 나와. 그래서 얘를 만약에 오피스텔을 뭘로 사용하면 주거인을 사용하는데 우리 세법 뭐로 본다 여러분? 주택으로 본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니 건축법에서는 주택으로 안 본다고 그러는데 왜 세법은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예. 세법과 공법은 별개야. 법 자체가 다른 거니까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똑같은 물건인데 세법이라든지 또는 다른 법이 다를 때가 있어. 그럼 이걸 자기가 통일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 통일시키지 말고 따로따로. 그래, 민법은 민법, 공법은 공법, 세법은 세법.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정리하셔야지 이걸 자꾸 하나로 몰아버리면 자기만 힘들어져. 그래서 왜 세법은 이러냐, 또 공법 왜 이러냐, 자기만 돌아버려.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무에 계시면 다 연락이 왔어요. 자, 1세대 1주택자가 요거를 양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뭐를 갖고 있냐면 오피스텔을 주었습니다. 오피스텔. 이걸 뭘 줬냐? 임대를 줬어요. 임대. 근데 임차인이 이걸 뭘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뭐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주거용. 그래서 이 실제 우리 현업에 계시면서 연락이 있어. 자기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2년 이상 보였기 때문에 무슨 대상이다? 비과세 대상이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였다. 그럼 당연히 뭐라고 써요, 여러분? 비과세. 그런데 관할세무서에서 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추징이 들어와 버렸어요. 너 왜 양도세 안 내?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래? 우리 공인중개사가 나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뭐래서 나보고 비과세를 했어. 그래서 양도세 안 내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우리 공인중개사님께서 비과세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양도자가 세무서에서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야? 너 1주택자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공인중개사한테 왔죠. 근데 이분이 말을 안 한 게 뭘 말 안 한 거야? 요걸 말 안 한 거죠. 공인중개사한테.
왜 말 안 했냐? 이 사람은 임대업자는 이걸 뭘로 본 거야, 여러분? 사업자로 본 거죠. 주택을 안 보고. 내가 뭘 줬을 뿐이야, 이거. 근데 누가 뭘로 사용하고 있더라고? 주거용. 우리 뭐로 본다고, 이거? 뭐로 본다고, 세법은? 주택으로 본다고, 주택. 그래서 관할 세무서를 몇 주택씩 판정한 거예요? 2주택자 판정한 겁니다. 2주택자. 그래서 추진 들어간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는 뭐로 보지만 업무 시설을 보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건축법 얘기고 우리 세법은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뭘로 사용하면 주거로 사용하면 우리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오피스텔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과세만 생각하면 안 되죠. 비과세를 역으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오피스텔을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걸 뭘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했다. 그럼 나는 몇 주택자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1주택자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오케이? 그걸 무슨 과세 원칙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죠.